지금부터 2026년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번호 2026로 509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선고입니다. 먼저 일단 지난번 중개 허가 결정에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공판기일도 중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검찰 측에서 특별검사 나오신 분이 특별검사부 장우성 그리고 검사 정기훈, 검사 김태환 출석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에서는 일단 김장리에서는 박종민, 이승직, 문영석, 박민선 변호사 출석했고 명륜에서 이명욱 변호사. 명륜에서는 이명욱 변호사님까지. 판결 선고는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요. 주문 낭독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는 공소 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 또 결론과 주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소방청의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 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시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교부받은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위 지시를 하달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증으로서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또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또 윤석열이 외교부 장관 조태열, 기획부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개헌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개헌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관련된 위증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관련해서 변호인 주장 중에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에 관한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을 먼저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공판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고, 그 역시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이 검증되고 탄핵되는 심판 절차를 거치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변론 조서를 공판 조서와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변론 조서의 일부인 증인 신문 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건 지시문건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소방청의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지시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현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협조사항을 기재하여 문건으로 작성하였고 그 문건의 내용은 경찰청장이 받은 시간대별 봉쇄개혁 문건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김용현이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김용현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김용현이 증언한 위 문건의 기재 내용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진술한 내용과 일부 부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용현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용현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시 문건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용현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협조사항을 기재한 문건은 경찰청장에게 건넨 문건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용현이 경찰청장에게 건넨 문건에는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기관을 의미하는 22시 국회, 실제 적혀 있기로는 22 동그라미로 적혀 있는데 그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23시 민주당 당사, 선관위, 여론조사 꽃, MBC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 진술들에 의하면 위 문건에는 그 외에도 계엄군이 출동할 다른 기관들과 시각,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 원심 법정에서 소방청, 24시, 단전 단수, MBC, JTBC, 한겨레 경향, 여론조사 꽃, 이 기재된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봤다고 인정하는 문건에는 소방청이 기재되어 있는데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고 위 문건은 경찰청장 등에게 전달된 문건과 동일하게 24시간제 시각과 장소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일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문건은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지시 문건이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문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 및 피고인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22시 국회, 23시 민주당 당사, 선관위, 여론조사꽃, MBC 외에도 소방청, 24시, JTBC, 한겨레, 경향, 단전 단수도 기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지시 문건의 작성 경위 윤석열이 경찰청장 등에게 위 문건을 교부한 당시에 한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시 문건은 계엄군이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출동하여 이를 봉쇄 장악할 때 경찰도 출동하여 협조하고 24시경 계엄군 내지 경찰이 언론사 5곳의 건물을 봉쇄 장악할 때 소방청이 단전 단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원에서 다시 살펴본 바에 의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국회 등 군이나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 및 투입될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재와 함께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만든 문건들이 실제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되었는데 피고인에게만 교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또 외교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소관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도 경찰, 소방이 수행할 업무가 기재된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의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 외에도 대적견실 CCTV 영상에는 윤석열이 22시 42분경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통화 목록을 보면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찰청장 내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라는 지시로 이해함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22시 54분경부터 대적견실에서 한덕수와 단둘이 약 11분간 각자 소지한 문건들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적견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한덕수에게 자신이 소지한 문건 중 하나를 보여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되고 또 한덕수가 이미 소지하는 문건을 피고인이 한덕수에게 건네지는 않았을 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한덕수에게 한덕수가 소지하지 않은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건네면서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24시에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투입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으며 구두로 경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 외에도 기록을 살펴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을 불러서 따로 지시할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외에도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관련하여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기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청장과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으므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있던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경찰청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던 장면을 목격한 경찰청 경비국장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청장이 윤석열과의 통화를 종료한 후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한 시점부터 약 1분간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통화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경찰청장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 대략적인 국회 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당시 경찰의 출동 상황이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시위 집회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당시 국회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에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본 문건의 내용이 궁금하여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소방청장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방청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단전 단수에 관한 요청과 임명 구조에 관한 요청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그중 단전 단수에 관한 요청만 강조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소방청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개시 통보 및 그로 인한 직위 해제 등이 소방청장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소방청장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방청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화재대응 조사과장, 대변인 등의 진술과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의 상황, 소방청장 및 소방청 차장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판결 이유에 기재된 소방청 기획조정관, 화재대응 조사과장, 대변인 등 진술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소방청 기획조정관, 화재대응 조사과장의 진술은 소방청장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중 사실인 경우이므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 능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소방청 대변인의 진술 중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방청 기획조정관의 진술 중 소방청장이 소방청 차장에게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 부분은 요중사실과의 관계에서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배제의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방청 대변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과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을 판단한 것은 위법합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을 근거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 판단의 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발언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는지, 또 소방이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고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같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 다음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경찰의 요청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방청장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입니다. 소방청장은 직접 경험한 부분과 이를 토대로 자신이 이해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소방청 기획조정관, 화재대응조사과장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와 같이 소방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수사 개시 통보 이전부터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방청장에 대하여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거나 직위 해제가 이루어진 사실, 또 나아가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소방청장이 한 발언의 의미, 즉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 경찰의 투입 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방청의 주의를 당부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경찰의 요청에 따를 것만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목적은 이 사건 지시 문건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전후 문맥, 전화를 건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경찰이 24시에 특정 언론사에 투입되니 경찰의 요청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것은 특정 언론사 투입과 관련하여 경찰의 단전 단수 요청이 오면 이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장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청장은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소방청 차장과 단전 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논의하였고, 이러한 논의 끝에 소방청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언급하며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비상계엄 이후 소방청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더라도 소방청장이 피고인이 한 발언의 의미를 불법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뒷받침합니다. 한편 소방청장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단전 단수에 관한 요청과 인명 구조에 관한 요청,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소방청장의 태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청장이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이 특정 언론사에 투입되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여 경찰의 요청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라고 인식한 것은 소방공무원으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경험 및 직무 등에 비추어 스스로 떠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 과정에서 인명구조 요청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방청장의 두 가지 방향의 인식 내용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없었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주장한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나 예산 삭감 등의 사유는 평상시에 헌법 질서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 헌법을 검색하며 비상계엄의 요건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조태열과 최상목이 윤석열에게 직접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윤석열에게 지금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문건을 받았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시문건을 교부받으면서 계엄군 등이 해당 기관에 투입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적견실에서 한덕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때 당시 한덕수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포고령에 관하여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정당제도를 부인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당시 국회 통제 상황을 확인한 다음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은 자명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당시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내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구체적인 폭동행위 이전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속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 사건 지시 문건에는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엄군이 국회 선관위 등에 투입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 선관위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제도, 정당 제도의 기능이 상당 기간 소멸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독수와의 대화를 통해 인식한 이 사건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고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능 역시 상당 기간 소멸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문건의 내용에 따라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91조에서 정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능미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경찰의 일선 소방서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요청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구속 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인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 발생 또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 요건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시 문건의 내용 및 그 실현 정도, 이 사건 비상계엄의 해제 경위, 또 계엄금 투입 순서에 따른 투입 순서에 관한 김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 내용이 범죄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경찰에서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요청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소방청에게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그 구속 요건이 모두 실현되었고 내란죄의 집합범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만 분리하여 불능미수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일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증증,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 관련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그 이행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이 사건 지시 문건의 교부 및 그 이행을 지시받았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은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개헌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헌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 내 원탁에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조태열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던지듯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윤석열이나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국무위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집무실 내 원탁의 크기, 피고인의 위치, 문건이 건네진 태양,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김용현, 김용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처럼 집무실에 미리 소집된 조태열이 개헌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이 사건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집무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윤석열의 언행에 집중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다는 위증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시사실 관련하여 검사는 첫 번째로 피고인의 소방청장에 대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로 인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청 차장을 통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이와 관련한 전화를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일상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 각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는 소방청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항소 이유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부조직법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등과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소방청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청인 소방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것이 남용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소방청장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결정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결정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검사의 항소유예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라는 의무 없는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대응팀장은 일선 소방서 당직실에 연락하여 긴급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 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공문에는 일반적 통상적인 기재만이 있을 뿐이므로 위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공문은 소방청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하기 이전부터 준비하여 그 내용까지 모두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방청장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위 공문의 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장이 소방청 차장을 통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검사의 주장처럼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것 자체를 의무 없는 일로 보는 것은 이 부분 공시사실 문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를 건 행위를 통화 내용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가벌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그 통화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 것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방청장이 전화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것이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가벌성이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통화 내용이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을 통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해 오면 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한 지시의 핵심 내용이자 불법성을 나타내는 징표인 특정 언론사나 단전 단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도 소방청 차장이 말한 경찰 협조 요청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고, 이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통화한 내용은 경찰과의 협조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통화는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거나 일선 소방서에서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으로 윤석열이 최상무의 개헌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위증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적견실에서 최상목에게 개헌 관련 문건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의 자세, 시선, 전후 상황, 또한 법무장관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후 당시 기억을 계속 환기하였음에도 자신의 형사 책임을 모면하고자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대적견실의 좌석 배치 및 문건 교부 전후 피고인의 시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윤석열이 최상무에게 문건을 교부하는 장면을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고, 또 검사와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인 CCTV 화면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목격 여부에 관하여 정반대의 해석과 추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바 피고인이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시간적, 장소적 특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장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위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증을 할 유인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 중에서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선 단수 조치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내란에 있어서 전체 폭동 행위 중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력 및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의 서두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경험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하여 온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헌법 제2편 각칙의 가장 앞부분에 내란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범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넘어 단전 단수를 통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협력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나 그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인 중에 1인이었으므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 법률상의 막중한 책임과 지위를 외면한 채 오히려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사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배명을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 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였거나 이를 적극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를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내란 중임무 종사 배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한 것 등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하다함으로써 화재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소방 공무원들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게 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상계엄 위법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됨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사건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관련 각 증언과 조태열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한 위증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최상목 문건 관련 증언에 대한 위증 역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판결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